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이렇게 여유있게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최근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창밖을 보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 들으시며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어느 집이나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특히나 좀 세게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신력이 강한 편이었던 저도 가끔은 나몰래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으니 아마 다른 분들이라면 진즉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다행히 아직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용기 내어 사연 쓴 만큼 제 사연 들으시고 조언을 주신다면 꼭 새겨듣도록 할게요. 그럼 지루한 이야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한번 써볼게요. 저는 3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딸만 해도 집안에 4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건 다둥이 집안에 속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저와 남동생은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남동생들과 제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더더욱 저희를 눈여겨보시곤 했어요. 아주 어린 막내를 빼곤 한 학교에 같이 다녔으니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아직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박민숙 선생님은 저희들을 이뻐해 주셨답니다. 저를 보고도 항상 칭찬 일색이었어요. 우리 수민이가 아이들 잘 보살피니까 애들도 저렇게 이쁘고 바라게 잘 자라나 보다. 엄마 아빠가 흐뭇해 하시겠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안에서는 딱히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었기에 저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생들과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늘 동분서주하셨기 때문에 돌봐주실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크면서부턴 동생들 옷 입히는 것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집안일을 엄마처럼 해내야 했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동생들을 챙기느라 같이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서름은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친구들이 저희 집 앞까지 와서 같이 놀자고 해도 어린 동생들을 챙겨야 하기에 또래 애들과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레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고 남는 시간은 공부를 하며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덕분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가 되니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갈 수준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엄마는 우리 수민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쩜 엄마가 하나도 손 안 대고 키웠는데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한 딸로 자라주었나 몰라. 나중에 너 시집갈 때 엄마가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린다. 엄마, 남자친구도 없는 나한테 무슨 결혼 걱정?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대학 가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해야지. 연애도 하고 이쁜 것들도 보러 다니고. 엄마는 수민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희 엄마는 자라나는 동안 제게 딱히 무언가를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하지만 대학을 간 후의 삶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엄마 말씀처럼 예쁜 것들만 보고 행복하게 살았냐 물으신다면 아니요. 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조금은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치열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선 따야 할 자격증이 수두룩했고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선 밤을 새워 24시 카페에서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다들 공무원 시험이다 뭐다 열심히 하는데 저만 뒤처질 수가 없었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더군다나 아직 대학을 못 간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동생 학비까지 모으기 위해선 하루하루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굉장히 매사에 느긋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공부할 때 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한량 같아 보였기에 저는 처음에 전혀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제게 먼저 다가왔어요.
남편은 미대생이었는데 자기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전시회요? 네, 제가 아는 형이 개인전을 연다고 해요. 가서 응원차 들리려고요. 같이 갈래요?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기 바빴던 제게 미술 전시회라는 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간 미술 전시회에서 저는 남편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내가 부잣집 도련님이다 뭐다 해서 공부 안 하고 사는 줄 아는데 아니야. 나 나름대로 미술 공부 열심히 하고 유학도 생각 중인걸.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유학이요? 어디로 갈 건데요? 프랑스 쪽으로 갈까 해. 엄마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술학교로 나오셨거든.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었기에 제게 자연스레 말을 놓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때 남편에게 많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멋지게 사는 삶이 저와는 달라 보여 부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뚝심 있게 느껴지고요. 저는 그 뒤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고 남편이 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기에 저희는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더 기대된다며 유학은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이때만 해도 전 시어머니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나자마자 절 향해 쏟아붓는 말들을 들으니 그 호감이 곧바로 반감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네가 내 아들 유학길 막아섰다며? 너 한국에서 미술작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니? 근데 감히 결혼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애 팔목을 잡아?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유학 가지 말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원해서 오히려 저보단 그 사람이 밀어붙여서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잘난 거 없는 너한테 결혼을 물어붙이겠냐? 너 우리 집 재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네? 우리 집 재산에 대해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성웅이 발목 잡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대충 듣자 하니 중상층도 안 되는 집안에서 아등바등 동생들이랑 살아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림이 뻔하지 않겠니? 아무튼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니들 당장 갈라서.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저는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왜 저를 보고 돈 보고 달라붙는 그런 천박한 사람을 취급하시는 건데요.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는 상처가 되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 저를 마치 돈 노리고 달라붙는 여자 취급한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 장남이었는데 장남인지라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불러놓고 대낮에 이런 면박을 주시는 게 어딨어. 커피숍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미안해. 알았어 자기야.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어. 내가 유학을 안 간다고 하니까 단단히 실망하셔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남편은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이자 잘나가는 서양 작가셨는데 남편 역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길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미술 과외니 뭐니 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가르치며 화가에 대한 꿈을 강압적일 만큼 불어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작 유학도 가고 싶지 않아 하고 화가는 더더욱이나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건 오롯이 엄마의 꿈이지 자기 꿈이 아니라고요. 엄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며 남들처럼 사는 게 좋아. 당신 앞에서는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느니 유학 가고 싶다느니 했지만 그거 사실 다 호세였어.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그럼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명확히 전달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두려워했어요. 끝끝내 말하길 거부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게 대신 말해줄 수는 없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그건 당신이 말해야지. 나는 엄마가 무서워.
우리 엄마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그럼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자기가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그럼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 결혼 허락도 그날 받아내고, 응? 꼭 그러자. 남편의 질긴 설득에 결국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삼자대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이 함께 등장했는데요. 바로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바쁜 외국 생활 중 이 일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스럽게 등장한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대놓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니 뭔 일인가 했더니 겨우 이 여자 때문에 이사단이 난 거였어? 엄마 그냥 결혼 허락해줘. 오빠는 나처럼 미술에 대한 욕심이니 이런 거 일체 없어. 엄마 뒤는 내가 이을 테니까 오빤 자기 편한 대로 살게 하라고. 오빠 솔직히 말해봐. 오빠도 미술에 대한 욕심 없잖아. 오빠가 뭐 예술가니 뭐니 그런 게 하고 싶어? 아니 나 욕심은 있는데. 순간 전 겨우 이 여자라는 단어를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사람 면전에 대고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제가 싫었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시누이는 잔뜩 바쁜 티를 내며 계속 남편을 비웃고 동시에 저를 헐뜯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겼던 건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이 가만히 기가 주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의 길을 남편이 도통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시누이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유학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겨우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더듬더듬 말을 꺼냈죠. 엄마, 나는 유학까진 갈 생각 없어요. 근데 미술은 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요. 결혼 먼저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푸르르 떨었어요. 그리고 저를 노려보시는데 눈빛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죠. 자기 아들이 일이 변한 데에는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속생각들이 저절로 읽혔습니다. 화가 잔뜩 나보였던 시어머니는 의외로 더 난리 떨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하셨어요. 다만 그 정리라는 것이 저를 기함하게 했습니다. 그래, 네 의사는 알겠다. 나도 너한테 화가 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어. 그래도 우리 집 수준이 있으니 쟤는 안 되겠다. 엄마가 참한 여자 선자리 놓을 테니까 몇 번 만나보고 그리고 결정해. 알았니? 여기서 또 기가 찼네요. 제가 왜 난생 처음 보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란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순간 속이 메스꺼워지면서도 토라도 하고 싶은 심령이 되더라고요. 저는 악을 쓰고 싶은 걸 참고 겨우 진정하며 입을 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먼저 선을 그으며 단호한 태도로 나오더군요. 저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와의 결혼이 절박했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엄마, 안 돼요. 나는 수민이 아니면 결혼 안 해요. 내 생각은 확고해요. 엄마 생각이 확고한 것처럼 나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 중 누군가 포기해야 할 텐데 난 그게 내가 될 생각은 1도 없어요. 난 수민이 때문에 처음으로 살고 싶다 생각했고 행복했어요. 집에선 한 번도 행복한 적 없던 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허락 안 해주면 전 인연 끊고 집 밖에 나가 살 거예요. 뭐? 너 그거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 우리랑 뭘 끊겠다고? 적잖이 당황하신 시어머니는 말을 더 못 이었어요. 남편의 극단적인 조치 덕분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혼자 부르르 떠시었고요. 시누이도 이날 자기 오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지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엄마랑 연 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지 마세요. 저희 둘 결혼. 남편은 그러고서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엔딩이었죠. 이게 정말 엔딩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엔딩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했냐 물으니 남편은 지금껏 어린 시절 동안 엄마와 동생기에 눌려 사느라 자기 할 말은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요. 밖에서 보이는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집안에서는 늘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게 저와의 결혼이었고요.
어찌됐든 남편의 극단적 언행으로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 지켜보았던 시누이 또한 마찬가지였죠. 마치 둘 다 제가 남편을 조종해서 그런 일을 시킨 것 마냥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저를 꼬리 100개 달린 불엿이라고 뒷담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쫓아낼 궁리를 하셨죠. 하지만 전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빨리 가지고 낳길 바랬는데 워낙에 둘 다 아기를 좋아했던지라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꾸준히 노력하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난임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저와 남편 둘 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니 지켜보자는 말을 일단 하시더라고요. 초조했지만 어떻게든 초조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기분으로 저는 매일 일상을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기다린 만큼 예쁜 아기가 생길 거라며 밤마다 지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파에 미대 교수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었잖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부유한 친정 덕에 한 번도 궁핍하게 살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집안엔 가정부가 상주해 계셨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오신 그런 분이었죠. 교양이니 뭐니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못 낳고 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엔 얄미운 시누이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차갑게 표정을 굳히더니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너 요즘 애 안 생긴다며?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애초부터 너를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애고 뭐고 그 전에 나한테 교양 수업이나 받아라. 어차피 안 생길래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읽든지 뭐든 하란 말이야. 교양 수업이요? 어머님한테요? 맞아, 새언니. 엄마 말 들어요. 저번에 보니까 미술사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언니, 우리 집안은 다른 집안과 격이 달라요. 언니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유치한 재벌집이 아니고요. 우리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학자셨고 엄마도 나도 유학파라고요. 이 집에선 큰오빠 빼고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인데 언니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격이 다른 사람 맞아줬으면 언니도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그래야 엄마는 하나 덜 쪽팔리죠. 시어머니는 웃기게도 저한테 교양 수업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격하게 동조했고요. 둘이서 작당모의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자기가 책 목록을 몇 개 썼으니 그걸 다 읽고 느낀 점을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거의 초등학생 숙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거기다 책 목록을 보니 영어 원서들이더라고요. 기분이 나빴고 무엇보다 바쁘게 회사 일을 하고 있었던지라 사실 시간은 없었지만 괜히 목록을 보니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들 제가 영어를 못할까라고 생각해 비웃으려고 내놓은 숙제였지만 전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부모님이 일구고 계시는 회사에서 맡은 업무도 해외 영어 파트였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읽어오겠다곤 하곤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약속된 시간보다 하루 빨리 가서 아예 영어로 말을 하고 나왔어요. 책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말하는 모습에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 놀라더라고요. 둘 다 당황함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에 무척이나 통쾌했습니다. 업무가 바빠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시간을 쪼개 읽어야 하는 책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갑자기 발작하듯 외치더라고요. 새언니, 어디서 인터넷에서 긁어온 걸 말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주제 어떻게 그걸 다 외우셨대요?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노력은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발음도 후지고 외워온 거 다 티나거든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숙제를 내줬으면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잔머리를 굴리고 앉아있어? 저는 더 이상 이 유치한 장난질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읽고 요약한 것이고 알아보기 쉽게 책에 직접 형광펜을 그었으니 그 부분을 보시면 알 거라고요. 남편에게 책을 달라 말하니 남편이 엉겁결에 책을 한 장씩 펼쳐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인 가만히 보더니 아무 말 하지 못했고요.
이로써 제 승리였죠. 자기들처럼 유학파가 아니란 이유로 사람을 교양 없다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 먹인 셈이었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이 더 괘씸했나 봅니다. 그 다음은 저의 임신을 공격하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씨면 임신이 안 될 리가 없는데 너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냐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임신 안 되는 며느린 필요 없어. 내가 누차 말했지만 나는 우리 장남 씨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 아들 닮은 애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뭔 사달이냐? 엄마, 난임병원에서 문제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면 이 사람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너는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고 있니? 며느리 감싸주겠다고 너 키워준 엄마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있는 거야? 예, 너는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라. 네가 말을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아들한테 돌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척 상한 뒤였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친정엄마께서 임신 잘 되는 보약까지 챙겨주실 정도로 걱정을 하고 계셨고 저 역시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거든요. 최대한 담담히 대답하고 나오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죽비죽 흐르는데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급한 회사일이 있어 나갔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스스로의 처지가 좀 처량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슬픈 기분을 잊기 위해 그냥 깡소주를 마시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잠결인지 엄마와 남동생의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지 더 그립고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뜨고 훌훌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기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게 아이가 생긴 것이에요. 친정 가족들 꿈을 꾼 게 이상하리만치 기억에 남았는데 마치 이 모든 게 하늘에서 내려준 예정된 축복 같았어요. 저는 먼저 부모님께 전화드려 말씀을 드렸죠. 주말이었지만 부모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한테 아이가 생기다니 너무 기쁘네. 네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야. 나도 얼른 우리 손주 보고 싶다. 얼마나 예쁠꼬. 그래도 딸, 임신 초기에는 조산 가능성도 있으니까 몸 조심해야 된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나 우리 가족 꿈 꾼 게 뭔가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임신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둘 다 기독교인이셨기에 기도를 드리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남동생들까지 모인 화기애애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친정 부모님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니 그런 못마땅한 기색으로 내일 오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오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축하 인사는 쏙 빠진 채 어떻게 태교를 해야 하는지, 똑똑한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기가 남편을 임신했을 때 했던 온갖 미신 같은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 한기로 흘렸습니다. 물론 태교는 저도 힘쓸 거지만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은 거의 미신에 가까웠거든요. 네가 그리 똑똑지 못한 애니까 애만큼은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일단 알려준 방법대로 다 해보고 이 부적도 붙이고 자라. 용한 무당한테 가서 아주 큰 돈 주고 받아온 거니까 꼭 팬티 안에 넣어놓고 자야 된다. 알았냐? 미대 교수직이나 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무당과 무속에 집착하시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본인만 믿으면 될 것을 저에게까지 강요하시며 언제는 저에게 제 팬티의 안을 확인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당황스러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알지. 난 우리 손주도 예술시켜서 아주 고고한 사람 되게 만들 거야. 네 남편이 아쉽게 이 길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 미련한 놈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손주라도 잘 만들어봐야지.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남편이 회사 다닌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둘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까지 못 믿어했습니다. 자기 아들마저도요. 저 때문에 이 모든 게 어그러졌다고 생각하시는 건 덤이었고요. 최선을 다해 키운 아들이 자기처럼 대학 교수가 되지 못하고 유학도 가지 않았으니 실망하실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히 괜찮은 회사 다니는 남편이나 저를 폄하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팬티 검사를 하겠다고 하루에 10번은 전화를 해댔습니다. 나중엔 진절머리가 나서 시어머니 전화를 부재정으로 돌려놨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시누이가 대신 전화해서 언니 우리 엄마 전화 쌩 까는 거 아니죠. 얼른 받아요 라며 재촉하고 시어머니는 위협성 문자를 보냈었고요.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곱게 전화 받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요지가 담긴 문자였죠. 기가 차더군요. 어떻게 모녀가 쌍으로 미칠 수 있는 걸까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았네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하면 친구들은 기겁을 했고요. 제 또래 친구들은 고부 갈등을 겪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생신 정도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받고 명령받고 막말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출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이 귀국하시는 날이라며 귀국 파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시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고 계시긴 했지만 아직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당시 몸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 역성을 내더라고요. 당장 오지 않으면 저희 집에 쫓아올 기세로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스가 확 몰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친정엄마가 괜찮냐며 걱정을 하시는데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괜히 엄마까지 신경 쓰실까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하고 귀국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출장 요리사까지 불러하고 있었잖아.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네가 들어오면 집안일은 한결 편해질 줄 알았더니 며느리란 게 매일같이 애 돌본다고 집에 처박혀 있으니 너 내가 아들 낳아서 봐준 줄 알아. 알겠니? 예전 같았으면 이미 이혼시키고도 남았어.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부었고 저는 못 들은 척 쑥 지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개수대엔 설거지 더미가 쌓여있더라고요. 시누이도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게 분명했죠. 다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남편이 눈치껏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더라고요. 남편은 내내 미안해했습니다. 성질머리 들어온 자기 엄마 때문에 이런 일까지 제가 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말에 대답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얼른 끝내고 집에 가서 쉴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 또 한 번의 사단이 터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부적 기억하시나요? 똑똑한 아이 낳으라며 주신 부적이요. 저는 그 부적을 지갑 안쪽에 보관하다가 그 뒤로는 어디로 뒀는지 잊어먹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몰래 보시다 그 부적을 발견하신 겁니다. 근데 부적의 형태가 조금 찢겨져 있었나 봐요.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내가 준 부적, 이거 왜 이러냐? 다들 와봐라, 어? 아니, 너 팬티 속에 안 넣고 다녔니? 부적이 왜 이 모양이 됐냔 말이야. 너 솔직하게 말해. 나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솔직하게 말하라고. 엄마 왜 그래요? 무슨 부적을 팬티 속에.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으니 가방 안에 둬서 그렇게 된 거겠죠. 오버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오랜만에 동생도 왔는데. 넌 닥치고 있어. 네가 말해봐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내가 말했잖아. 똑똑지 못하고 천한 네가 애라도 잘 낳아야 이 집안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네 친정집안 식구들 상견례장에서 변변치 못한 옷차림 보고도 내가 결혼 엎을까 하다 참았는데 너는 진짜 내 호의를 개떡으로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여기서 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처럼 유학파 아니란 이유로 교양이 없네 뭐네 하던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제 친정 식구들까지 건들다니요. 여기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참고로 그날도 저는 시댁일이라며 아이까지 내버려두고 뛰어온 상황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저를 대신해 아이를 봐주고 계셨고요.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용돈도 좀 주시더니 그 이후부터는 아이도 출산했겠다 굳은 일들을 시키려 드는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왜 저희 애꿎은 친정 식구들 건드시는 건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당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앞으로 저희 엄마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어머님보다 더 성실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웃기고 있네.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하네. 니네 엄마 아빠 어디 청소부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애만 줄줄이 낳아가지고 힘겹게 살아온 거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성실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그런 소리 늘어놓고 자빠져 있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일제히 비웃었고 시누이 또한 대놓고 맞장구를 치며 까르르 웃어대더군요. 마치 인간이 아닌 족속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번만 더 저희 친정 식구들을 욕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고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로지 이혼 생각뿐이었어요. 갓 출산한 제가 이혼을 생각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시댁 식구들을 더 보고 싶지 않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없이 가느라 누가 오는 줄도 몰랐나 봅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덥석 붙잡더라고요. 놀라서 쳐다봤는데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은 아까 전까지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뛰어나오자 같이 따라 나온 모양이었어요. 남편도 아닌 도련님이란 사실에 조금 놀랐는데 도련님은 혹시 카페 같은 곳에라도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냐 하더군요. 거절하기가 어려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죠. 도련님은 그날 카페에서 내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무겁게 한숨을 쉬더니 저보고 면목이 없다며 시어머니가 해야 할 말을 대신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어 도련님의 심성이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시어머니의 등살에 남편이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동생이 나서 대신 대들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도 동생이 교실로 찾아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도 도련님을 많이 신뢰하고 있었고요. 또 의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 결혼식 날도 어렵게 참석했던 도련님은 저보고 형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환하게 웃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잘 대해준 사람이었죠. 아니에요. 도련님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이 조금 풀리네요. 제가 다 죄송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제가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든 어머니 잘 단속해 볼게요. 아까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마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련님의 따뜻한 말에 이날은 정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도련님은 내내 저를 붙들어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해주며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애썼죠.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이미 많이 마음이 상한 뒤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 편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든든하긴 했습니다. 그 후 저와 도련님 사이는 전보다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도련님도 힘든 유학생활을 끝내고 나서 마땅히 한국에 발붙일 곳이 없어 당황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가끔 남편과 함께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 도련님도 저희 아들을 워낙에 이뻐해서 선물도 자주 사들고 찾아왔어요. 남편의 시댁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곳에 도련님은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해주었어요. 마치 시아버지 같았달까요? 형, 원래 중재는 형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성질이 보통 까탈스럽고 예민해. 형이 중간에서 잘 막아줘야 형수님이 편하신 거라고. 형 너무 물러 터졌어. 내가 보니까 그래. 알겠다. 나도 노력해볼게. 그래, 형이 잘해줘야 형수님이 편하시지. 이런 도련님의 기가 막힌 대처에 남편도 또 한 번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명절이나 생신 아니면 일절 시댁에 발을 끈차고 먼저 말을 해주었고 시어머니 생신도 제가 영 내키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용기에 힘입어 시댁에 단호하게 선언했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달달 며느리 볶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전 천하다는 말 들으면서 계속 시댁살이 할 생각 없네요. 앞으로 어머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남편도 저도 시댁에 갈 생각 없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뭐라고? 얘 성웅아, 얘가 한 말 진짜니? 얘가 뭘 잘못 먹은 거지? 엄마, 이 사람 말 한치의 거짓 없이 다 진실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가정부 종로로 취급하시는데 저라고 기분 좋겠어요? 어릴 때요 엄마에게 지고 살았지만 이 사람 덕분에 깨달았네요. 제가 그러고 살 필요 없다는 걸요. 아무튼 엄마도 이 사람에게 사과해 주시고 안 그러실 거면 전 안 올 거예요.
제가 세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분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와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곤 시댁을 나왔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 뒤 저는 저대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회사가 무척 커지고 있는 중이라 남동생들 모두 회사에 투입되어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두고 회사에 가서 도와주었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 저는 회사의 어엿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회사를 일군데 제 공이 크다며 제게 맡기고 싶어 하셨고요. 시댁과의 연을 거의 끊고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도련님 덕분에 집안에 좋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 무엇보다 정말 감사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저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고요. 사이가 돈독했던지라 도련님에게 어떤 여자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했더니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사진으로만 봐도 이쁘고 참해 보였습니다. 내과 의사라고 했는데 도련님이 정기검진을 받고 간단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치료를 받다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차분하고 똑부러진 도련님과 너무 잘 어울렸죠. 그런데 어딘지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시감이 들어 혼자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진 모르겠지만 익숙한데 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 누구지? 분명 본 것 같은데. 남편은 길 가다 마주친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길이 오고야 말았죠. 어느 날 의사 동서가 시댁에 첫인사를 온다고 시모가 저를 소환하더라고요. 역시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온다고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는 건 싫었지만 동서를 처음 만나는 거니 최대한 반가운 마음으로 가려고 했어요. 시댁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잔칫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의사동서 소고기 구워줘야 한다면서 소고기를 사오라고 하더군요. 꼭 빼먹지 말고 사와. 무조건 최고급으로. 알았어? 의사동서 오니까 옷 최대한 고풍스럽게 입고 오고. 또 전처럼 시장 옷 입고 오면 집안에 수치다. 내쫓을 줄 알아. 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쥐죽은 듯 앉아있고. 널 장롱 안에 안 집어넣은 게 다행인 줄 알아라.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소고기를 구워주긴커녕 자기 아들 유학길 막았다며 화를 펄펄 내시곤 했죠. 참 씁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직업 앞에서 돈 앞에서 작아진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고 며느리가 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친절하거나 다정하신 적이 없었죠. 그렇게 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하고 나서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판 준비하고 마늘이랑 다 준비해놨는데 소고기를 안 사오면 어쩌자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 잠깐 딴 생각하다 깜빡했어요. 지금 가서 제가 사올게요. 어디 후미진 동네 정육점에서 사오려고? 우리 집 수준이 뭐가 되겠어? 아이고, 이 멍청한 년 같으니라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도대체 넌 잘하는 게 뭐냐? 하여튼 엄마, 그러길래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한다 했잖아. 아, 왜 멍청한 새언니를 시켜? 엄마, 제가 사올게요. 사오면 되지 왜 그러세요? 너도 조용히 못해? 뒤이어 들어온 남편이 상황을 알고는 자신이 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역시 말리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기 분에 못 이겼는지 손을 들어올려 제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불이 붙은 듯 뺨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은 얼얼해지는데 이게 도통 무슨 상황인지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무슨 짓이냐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서방님 역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뺨을 맞은 충격 때문에 전 이 모든 것들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열어진 현관문으로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오더군요. 누구인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동서였어요. 어머, 대표님! 제가 뺨을 부여잡고 있는 사이 동서가 제 직함을 부르더군요. 그제야 전 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인데 동서네 병원에 한번 들른 적이 있었더라고요.
제 직함을 부르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저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대표라니? 누가 대표야? 얘가? 아니 얘는 월급쟁인데 무슨... 맞아. 멍청한 세원이가 무슨 대표야. 대표 아무나 해? 엄마, 이제야 말하네요. 이 사람 부모님과 함께 가업 이어가고 있어요. 큰 회사고 엄마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무시하셨죠? 엄마가 뭐라고 이 사람을 무시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한 말도 못 믿겠는지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말을 못 잇는 시모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야 기억나네요, 동서.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요. 어머니랑 말 좀 할게요. 어머님, 제가 대표라고 하니 많이 놀라셨나 봐요. 대표라 하든 월급쟁이라 하든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제가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해서 서로를 쳐다보며 못 믿겠다고 하더군요. 그의 남편이 그럼 인터넷에서 제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와 정말 제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발견했죠. 그것도 제 인터뷰가 담긴 뉴스를요.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있는 기사를 천천히 읽으시더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시어머니는 무릎을 털썩 꿇리더라고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시누이 역시 뉴스 기사를 읽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며 악마의 눈물이 저런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기 아가야, 내가 오해한 것 같구나. 오해할 거 없어요. 풀 것도 없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시댁과 연 이어갈 생각 없고 어머님과도 영원히 안 볼 생각이에요. 어머님 손주도 앞으로 보실 일 없을 거예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나갈 때까지 멍하게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냐며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겪었던 일을 동서에게 소상히 말해주었어요. 서방님은 좋은 분이나 시댁은 이런 곳이니 동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싹싹 빌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들어 저희 회사 주소까지 알아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냉정하셨죠. 여기 사돈 오실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가세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찾아왔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며느리에게 꼭 사과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저 우리 며느리가 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얘 마음이 도통 안 풀려서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럼 진즉 잘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이러면 뭐합니까? 저희 딸은 지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세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영업방해를 해요? 경비원님, 이분 모시고 나가주세요. 저희 엄마는 이미 화가 많이 나셔서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원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교양이고 뭐고 잊어버리셨는지 끝까지 건물 앞을 버티고 계셨습니다. 왜 그토록 버틴겼는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와 한창 사치 쇼핑이며 여행 다니느라 돈을 많이 탕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동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몫 챙길 수 있겠다 싶어 기뻐했던 것이었고요. 그 사실까지 미처 몰랐던 서방님은 큰 충격을 받아 동서와 결혼은 진행하되 시댁과는 연을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시에 두 자식을 잃게 생겼으니 난리가 나셨고요. 서방님이 자취하는 집 앞까지 찾아가서 울며 불며 엄동사른에 빌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동서가 굉장히 단호했나 봐요. 동서는 제게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는 시댁과 연 끊은 게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나 봐요. 서방님도 이미 시댁에 질릴 만큼 질린지라 동서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고요. 저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많았던지라 남편에게 앞으로 우린 우리대로 살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나는 앞으로 당신과 우리 아들 키우면서 절대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겐 연락하지 않을 거야. 돈 없다고 머리에 든 거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다시는 섞이고 싶지 않아. 당신이 그거 약속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과 갈라서는 게 나아. 그러자 남편은 약속해주겠다며 저와 합의했습니다.
현재 저는 아들 잘 키우고 초보맘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회사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저와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하신 만큼 앞으로 제 삶이 남은 날까지 계속 성공하는 회사로 키우고 싶답니다. 저의 남은 삶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추우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든든히 옷 챙겨 입고 다니세요. 만약 혹시라도 저처럼 고부 갈등이 있는 젊은 주부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먼저 우위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니까요. 시어머니를 신경 쓰고 참아주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짧은 인생 아깝게 쓸데없는 신경전으로 소비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요. 다들 올 한 해 행복한 일 모두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와 다른 분들의 사연 들으면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40대 여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결혼 후에 겪으신 일을 적어주셨는데요.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표현이 떠오르는 이번 사연. 지금 저랑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써보고 싶어서 사연에 빠지다를 자주 기웃거렸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하도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사연에 빠지다에 올라온 사연들을 연속 재생시켜놓고서 라디오 삼아 잠자리에서 다 들어봤어요. 이미 다 시청해본 영상들이었음에도 그렇게 틀어놓으니까 다시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 많고 심보를 못되게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결이라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연을 접하면서는 제 시댁 식구들이 자연스레 떠오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기혼자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하셨을 생각일 텐데요. 만일 내가 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인생을 얼마나 더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저는 몇 차례 품었었네요. 결혼에 대해서 후회가 드는 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한때 사회문화적으로 많이 유행하듯 들렸던 표현인데 혹시 딩크 부부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살아가기로 합의한 경우를 뜻하는 건데요. 한때는 이게 독특한 형태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아예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듯 싶습니다. 20대의 어리고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는 결혼 생활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부부가 꽤 된다니 말이죠. 저는 일찍이 이 딩크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를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했거니와 저의 친척 언니 한 명이 출산 후유증으로 호되게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후로는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만나서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했던 남편도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나랑 친하다고 말했던 대학 선배 형 있지? 결혼한 사람도 나랑 원래 안면이 있던 누나고. 그런데 그 형 부부가 작년에 아기 낳았거든? 아, 오빠가 저번에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었잖아. 딸이라고 아기 사진 나한테 보여줬던 게 그 집이었어? 맞아, 기억하는구나. 원래 그 형이 풍족하진 않아도 어렵지 않게 살던 집이었는데 애 태어나고 나서 아주 형편이 힘들어졌대. 처음엔 쉬쉬해서 몰랐는데 애가 선천적으로 어디 기관이 아프다나 뭐라나. 그래서 치료비 미친 듯이 깨졌다더라. 출산하고 나서 그 누나는 우울증으로 가뜩이나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애까지 아파버리니까는 그 형이 아주 죽을 맛이래. 자기 자식이니까 어쨌든 애는 예쁜데 솔직히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애를 안 낳을 거라고 하더라. 결혼하고 나서 충분히 신혼생활 즐기다가 애를 가진 거였는데도 후회가 된대. 돈을 더 모으고 상황이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애를 가졌어야 했다고. 세상에, 그 집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 그런데 그 형이란 분하고 오빠가 1살 차이 아니었어? 남자치고는 그 형분이 일찍 결혼을 했었나 보네? 뭐 그런 셈이지. 요즘에 남자 나이 26살에 결혼하면 이르다고 하니까. 아, 그런데 그 누나 쪽이 연상이라. 여자 나이가 28살이었으니
그때는 결혼하기에 시기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나 봐. 오빠, 우리는 결혼하더라도 아이 갖는 것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논하기로 하자. 내가 아이 낳는 것에 별로 마음이 안 열려 있다는 건 이제 오빠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변 여러 케이스를 보거나 우리 양가 집안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우리 소득을 냉정하게 따졌을 때 섣불리 아이를 갖는다는 건 어쩌면 모두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대략 이런 식으로 저와 남편의 생각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설마하니 이세 문제 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어요. 참고로 시댁이랑 친정이랑 경제적 수준은 비슷비슷했고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날 뿐더러 친언니가 대학을 입학함과 동시에 집에서 나가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고 취업하며 결혼을 할 동안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친언니와 애틋하게 친한 자매의 정이 없었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외동딸이라고 생각이 자주 들었었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저를 외동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었을 정도였죠. 반면에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매가 고작 1살 차이였습니다. 연년생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이서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웠으며 사춘기 시절에는 냉전을 겪었다가 둘 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이가 그냥 무난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결혼했을 때 이 시누이에게도 결혼할 상대가 있었어요. 저희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시누이의 결혼 문제가 진행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언니, 결혼 축하드려요. 이로써 저희가 한 가족이 된 셈이네요.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나 주려고 어제 작은 꽃다발 사왔다면서요. 엇갈려서 어제 직접 받진 못했지만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전 아무래도 아량이 넓은 사람이니까요. 비록 새언니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물이 빼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특출난 재능 하나 없다고 해서 그걸로 저는 사람 차별하지 않거든요. 별로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요. 네? 저랑 잘 지내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러실 것까진 없고요. 그냥 저희 오빠랑 둘이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기나 해주세요. 저희 오빠 성격이 원체 희한한 걸 동생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연이가 앞으로 인내심 가지고 부디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신우이야말로 성격이 참 희한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 오빠를 흉볼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 같았지요. 이제 결혼한 자기 새언니한테 저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답니까? 하지만 당시에 저는 시누이도 머지않아 결혼을 할 참이었으니 여러모로 심란하고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지만 제가 손윗사람이라 저를 새언니라고 부른다는 게 시누이로서는 기분이 별로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도 들었었고요. 사실 시누이가 결혼 전에 저한테 서로 그냥 야, 너 하면서 말을 놓자고 제안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그렇게 동갑 호칭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누이와 너무 어색하고 친하지 않았던 데다가 괜히 성질 있으신 시어머니에게 책 잡힐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서로에게 좋은 새가족이 되어주고 호칭도 딱 알맞은 것으로 부르자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나 시누이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일까요? 저한테 말을 할 때면 비꼬듯이 하는 화법을 사용하더라고요. 마치 제 결혼이 탐탁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거나 결혼을 시누이랑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남편이랑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여겼었어요. 결혼 전에 몇 번이고 상의했던 이세 계획도 잘 지키면서 말이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저한테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어요. 자기야, 우리는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게 어때? 한 명만? 하긴 우리가 향후 3년 안에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때가 지나서 아이를 낳는다면 우리 나이 따졌을 때 많아봤자 2명까지가 최선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도 한 명만 낳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오빠가 그런 생각은 왜 했어? 아니, 그냥 중국에는 아직도 소황제라는 문화인식이 팽배한 것 같길래 우리도 한 명만 낳아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키우자. 그래, 좋아.
대신에 오빠, 그 아이를 낳는 건 아직 지금으로서는 먼 훗날의 얘기인 거 알지? 당연히 알지. 아주 먼 얘기고 지금은 그저 우리끼리 부부 생활 즐기면서 살면 돼.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가정의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자는 일명 소황제 정책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자식을 여러 명 낳으면 모두를 풍족하게 키우는 것이 어려워지지만 외동 한 명만 낳는다면 마치 황제처럼 떠받들어 키우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 정책의 취지였답니다. 남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먹인 것이었는데요. 저도 외동을 낳아 키우는 것 정도는 동의가 되었기에 남편한테 고개를 끄덕거려 줬었죠. 저랑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일을 부지런히 하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전형적인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케이스가 바로 저희 부부였고요. 결혼하면서 양가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집이라든지 그럴싸한 예단, 혼수 같은 게 아니었어요. 다만 예식장이며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었지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돈을 꾸준히 모으기로 했어요. 둘이 같이 벌어서 모으니까 숫자가 커질 때마다 그걸 확인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 뒤에 아이를 가지는 걸 생각해 볼 여유가 있겠어. 아직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에 아무런 확신이 없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해나갔고 중간중간에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시집살이라고 느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였으니 아직은 한 가족이 되어가는 진통을 겪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제가 그만 임신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건 청천벽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남편은 둘 다 분명히 그 시점에서 이세를 가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상의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뒀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몸 컨디션이 자꾸만 이상해서 병원을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임신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아직 신혼인데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던 것을요? 얼마나 조심하고 신경을 썼는데 제가 임신할 리가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환자분, 지금 이 결과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환자분은 임신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워낙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임신이 맞다고 확인 사살을 받던 순간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토록 임신을 부르짖으면서 갖은 애를 다 쓴다던데 어찌해서 임신이 필요하지 않았던 저희 부부에게 이런 소식이 날아들었던 것일까요? 기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고 당황스러웠고 온몸에 식은땀까지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분명히 남편도 저처럼 결혼하고 나서 3년 이내의 임신은 절대 사양이라고 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은 겁도 났었네요. 아니야, 차라리 내 남편도 나처럼 생각이 같다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 둘 다 원하지 않는 아이잖아. 일단 대화를 잘 나눠보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서는 남편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이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난리였기 때문입니다. 임신이라고? 정말이야? 잘됐다. 너무 잘됐다. 이제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네? 그렇겠지? 그런데 오빠 왜 이렇게 좋아해? 임신 소식에 좋아하지 않을 부부가 어딨어. 야, 내가 부모가 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한참 후에야 그런 저를 발견하고 눈치챈 남편이 그제서야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게 이른 임신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속상해 보여서 자기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건네는 남편은 하나도 마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엔 제가 모르는 내막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말이죠. 왜냐하면 저나 남편이나 분명히 나중에 임신을 하자고 했었고 그에 따라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다고요? 이건 둘 중 하나였죠. 하늘이 내려준 기적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부린 농간이거나. 정말 안타깝게도 밝혀진 진실은 후자였습니다. 우연히 남편이 말실수를 한 것을 잡아낸 제가 연속해서 캐물었고 결국 남편은 자기가 한 짓을 실토했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제 임신은 남편의 농간 때문이었습니다. 둘 중에서 오로지 저만 결혼하고 3년 뒤에 아이를 갖자는 계획과 목표를 초기대로 유지한 채 지내온 것이었고 남편은 진작에 변절한 상태였지요. 미안해. 사실 우리 엄마가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자꾸만 보채셔서. 뭐? 지금 장난해? 왜 어머님 핑계를 대?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애 언제 가질 거냐고 자꾸 닥달하시는 거 내가 다 쳐냈었잖아. 내가 어머님이랑 맞섰는데 계속 가만히 있던 오빠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피해 입은 것처럼 갑자기 왜 어머님 얘기를 들먹이냔 말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아니, 자꾸 엄마가 그러잖아. 여자 나이 1살이라도 어릴 때 임신하고 애를 낳아야 그 애가 건강하다고. 결혼하고 나서 3년 뒤에 애 가질 생각이라고 해도 그때 가서 바로 임신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 어머님 앞에선 할 말이 없고 내 앞에선 그 주둥이가 잘만 움직이고. 오빠 진짜 웃기고 비겁한 사람이다. 오빠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너 지금 임신했고 애 아빠가 나야.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안 했을 거라느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냉혈한이다. 우리 엄마는 네가 노산으로 고생할까 봐 하루빨리 임신하고 출산하라는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지금까지 넌 계속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그걸 잔소리라고만 치부했었지? 너 그런 점에 대해서도 반성 안 하고 있지? 미쳤어? 내가 왜 반성을 해야 돼? 나이 30 넘어서 결혼하는 게 널리고 널린 요즘 세상이고 40 넘어서도 출산 잘만 하는데 무슨 노산 타령이야. 그리고 노산이건 말건 결혼 전부터 약속을 했었으면 그걸 지켰어야지. 오빠는 무슨 남자가 최소한의 의리도 없어? 원래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사람 마음이란 원래 변하기 마련인 거고 너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봐라.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조건 잘 낳아서 잘 키울 생각만 하면 안 되겠어? 우리끼리 계속 감정 싸움 벌여봤자 이득될 게 뭐 있다고. 진짜 분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일련의 과정들이 충격적으로 느껴졌고 남편이란 사람이 징그럽게까지 보였어요. 모두가 저를 속여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저는 따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건만 남편이 자기 식구들한테 신나서 먼저 떠들었던 것도 그랬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앞으로 몸 조심하고 임신 기간 동안 마음 곱게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나서야 남편이 입을 나불댔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그때 시누이는 결혼해서 이제 막 신혼생활 중이었는데 눈치 없게 실이 저한테 임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나. 뻔히 제가 이른 임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걸 시누이도 알고 있었으면서 말을 그따위로 하는 저희가 뭐였겠어요. 저를 약올리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결국은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었으니 선택지가 제약된다는 현실에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계속 화를 안 푸니까 남편이란 놈이 저를 달랜답시고 한 소리가 나중에 할 임신 조금 앞당겨서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나 엄마 되는 게 싫어. 난 아이한테 좋은 아빠 되어줄 테니까 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 어? 불난 집에 기름통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아주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려고 들더군요. 따지고 보면 저는 피해자인 셈이었는데 저를 자꾸만 은근슬쩍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이거 진짜 사람 미칠 노릇이었어요. 남편이랑 방 같이 쓰기 싫다고 제가 강경하게 나가서 남편이 한동안 거실 소파에서 잤었는데요.
어느 날 늦은 시각 신혼집에 난데없이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 야심한 시간에 웬일이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고요? 어떻게 왔냐니? 택시 타고 왔다. 내가 내 아들하고 며느리 집에도 못 와보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시각에 찾아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좀 놀라서 그랬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었는데 이젠 있는 것 같구나. 예? 어떤 일이 있으시길래요? 이거 지금 소파에 이불은 뭐니? 설마 이 좁은 거실 소파에 자려고 준비한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니겠지? 멀쩡한 안방 침대 놔두고 거실로 쫓겨나던 자리한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니냐고 묻잖아 지금.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싶어서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동안 남편은 세상의 불행은 자기가 다 떠하는 사람처럼 침울한 표정으로 옆에 서서는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연기 한번 가증스러웠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지 요즘 잠버릇이 험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따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오빠? 맞아. 내가 비록 임신한 와이프 옆에서 자고 싶은 사람이긴 해도 내 생각만 할 수는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자야지. 어쩔 수 없지. 내가 배려하고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꼼수 가득하고 얄밉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분노를 하셨고 그 늦은 밤에 저는 때 아닌 잔소리 폭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제 살벌한 표정을 확인한 남편이 필사적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서 그날 주무시고 가는 것만은 막아냈다는 것이었죠. 안 그랬으면 저는 당장 짐 싸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되는 편이 나았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 갑작스러웠던 시어머니의 방문의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어쩐지 난데없이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친 것이 수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놈이 벌인 짓이었어요. 자기가 요즘 침대에서 쫓겨나 소파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시어머니께 일러바쳤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모친한테 쪼르르 일러바친 모양새가 되긴 싫다며 아무것도 전말을 모르는 척 잠자리를 펴놓은 밤늦은 시각에 신혼집에 와달라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이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섣불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상황을 유추해서 알아냈던 사실이에요. 와,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나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 생각이 영향을 끼쳤던 것인지 찾아왔던 생명이 홀연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무할 때도 뭔가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남편한테 바로 알렸고 저는 일단 몸을 추스르려고 병원에 있었어요. 누워서 링겔 맞고 있었는데 그런 저한테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처럼 악독한 여자는 처음 본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기 싫어서 갖은 수를 쓴 거 아니냐면서 의심된다고도 그랬어요. 임신을 위해서 갖은 수를 썼던 사람이 왜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굴어?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날 의심하긴 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진짜 너처럼 뻔뻔하고 무서운 여자는 생전 처음 본다. 어떻게 자기 애가 허망하게 떠났는데 얼굴이 멀쩡할 수가 있어? 눈도 빨갛지도 않고 붓지도 않았잖아. 진짜 냉정하다. 난 이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데. 본인이 눈물 많은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냉정하다 그래. 나야말로 오빠처럼 무서운 사람 처음 봐. 진짜 음침해.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남편이랑 둘이 서로 네가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면서 유치하고 추악한 말싸움을 벌였었네요. 상황이 진화되고 나니까 참 우울해졌어요. 신중하게 한다고 한 결혼이었음에도 성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너무 어리석은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사태로 인해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냐고요? 그랬다면 제가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제 얘기를 보내는 일도 없었겠죠. 야속하게도 딱 그 타이밍에 저희 친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수술까지 받으셨거든요. 저는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친정엄마에게 제가 마땅치 않은 딸인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친정엄마에게 스트레스는 쥐약이었고 따라서 저는 그때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우울해서 활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때 웬일로 남편이 온갖 집안일을 다 해줬습니다. 작은 집에 성인 2명이 사니까 별로 대단한 집안일 거리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제 눈치 봐가면서 혼자 청소하고 제 속옷도 가져다가 손으로 박박 빨아서 건조대에 널어주고 알아서 냉장고에 과일 사다 놓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구태여 결혼이 갈급하지 않아도 결혼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나이 먹고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형제들과 멀어지고 이러면 혼자 사는 게 두려워진다잖아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발견해줄 사람이 없고 혼자 병원에 실려가도 보호자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걱정이 되어서라도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 실감이 된 적 없었는데 제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남편이 최소한의 자기 몫을 해주는 걸 보니까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은 들었습니다. 아프면 서럽고 서러울 때 내밀어진 손길은 크게 느껴진다잖아요. 저한테는 그 시기에 남편이 그랬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저한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아니었건만 1인분도 못 해내던 사람이 제 눈치를 살피며 적어도 피해는 안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했네요. 그런데 또 그 시기가 황당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어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부려먹어? 자기는 집에서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며느리를 들었냐고. 아이고 나 억울해 죽겠네. 시어머니께서 분개하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원래 제가 집에서 했던 일들을 했을 뿐이었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그렇게나 분하신 모양이었어요. 이때부터 제가 시어머니께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힌 셈이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는 제 코가 석자였고 친정엄마의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미워하시든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누이까지 가세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전말이 존재합니다. 발단은 시누이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이건 원래 몰랐던 사실이지만 시누이가 일방적으로 심해부를 한참 쫓아다녀서 사귀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래요. 어쩐지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도 신랑 쪽은 무덤덤해 보였는데 신부는 한박 웃음이었죠. 거기에 보통 결혼식장에서 한 명이 운다면 신부가 울잖아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던 타이밍에 눈물을 글썽거린 건 신랑 쪽이었고 신부는 그저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그렇게나 심해부를 자기 남편으로 맞은 게 좋았었나 보더라고요. 이랬으니 임신을 한 것도 행복했겠죠. 웃긴 건 가장 먼저 시누이의 임신을 알아차린 게 저였단 사실이에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갔었던 주말, 시누이가 심해부 없이 혼자 왔는데 약간 몸살 감기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감기 옮기기 싫어서 떼어놓고 왔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그 감기 옮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언니, 그거 아세요? 감기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나면 일찍 낫는데요. 낭설이긴 하지만 그럴싸하더라고요. 나한테 감기를 옮기고 싶은가 봐요. 장난이라도 굳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감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사 받아보시고요. 네?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니요? 아까부터 저한테 증세를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혹시 뭐 짚히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혹시 감기가 아니라 큰 병 같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혹시 임신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감기약 먹지 마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누이가 화들짝 놀랐었는데 얼마 뒤에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슬쩍 했던 추측이 맞았던 것이죠. 남편은 별로 자기 여동생의 임신을 축하해주고 싶지 않다면서 철없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영양제 같은 걸 이것저것 선물해줬습니다. 근데 시누이가 임신 중기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태교 여행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말이에요. 가까운 제주도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태교 여행 갈 것까지 있어요?
괜히 피곤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왜요? 제가 연예인들이 나가는 태교 여행 간다니까 질투나시나 봐요. 그럴 리가요. 이왕 가는 거 즐겁게 시간 잘 보내다가 오세요. 네, 당연히 그럴 거예요. 태교 목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말하는 꼬라지 한번 얄미웠던 신우이. 그 해외 태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배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임신하면 원래 이런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주스 채우기 전에 유산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었겠나요? 오히려 저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신우이가 참 배려 없다고 느껴졌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말만 해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유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왠지 짠한 마음이 들었죠. 저도 유산을 겪어본 사람이니까요. 근무하다가도 자꾸 신우이가 생각나서 마음이 쓰였는데 고민 끝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절대 본인 탓 아니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답장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죠. 저는 답장을 해줄 수 없을 만큼 신우이가 심적으로 힘든가 보다 싶어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며칠 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는 유산도 겪어본 사람이면서 어쩜 그렇게 내 딸한테 매정하게 조언 하나 안 해줄 수가 있었니?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외여행 간다는 애를 말렸어야지. 그런 곳에 멀리 가서 무리하면 유산될 수 있다고 네가 말 한마디쯤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산한 사람한테 힘내라고 문자를 보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아유, 너 아주 내 딸 유산됐다고 속으로는 고소해하고 있겠다. 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이미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한단 건가요? 그 비행기표 취소하고 숙소 예약도 위약금 밀어주고 다 취소하라고 제가 그렇게 깽판이라도 쳤어야 했을까요? 유산이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럴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신우이가 있었죠.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선 자기 딴에는 열이 받았었나 봐요. 약이 오른 모양이었겠죠. 사람의 선의를 자기 멋대로 곡해하고서는 자기 모친한테 쪼르르 가서 나쁘게 일렀던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신우이의 유산 소식에 마음 아파해주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스러웠고 허무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께 맞섰고 그 이후로 신우이랑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마침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고향 시골집 공사를 시작하시는 바람에 시댁이 좀 바빠져서 분위기가 환기됐어요. 자연스레 신우이의 유산으로 인한 냉전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저는 이듬해 끝자락에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셨던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기대를 낮추라고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각오는 했었지만 포기는 할 수 없어서 모두가 매달려서 친정엄마를 간병했어요. 예상보다 오래 사셨지만 결국 친정엄마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제 조카들 보면서 그나마 희미한 웃음을 짓곤 하셨거든요.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이때 아이를 가졌습니다. 친정엄마는 기적처럼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버티셨고 당신의 갓난 손자를 눈에 담으시곤 세상을 떠나셨어요. 같이 찍은 사진도 남아있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잔치 때 신우이가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다시 찾아온 생명일 텐데도 신우이가 어째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신우이는 딸을 낳았어요. 저희 부부보다 신우이네가 시댁과 좀 더 가까이 살았으므로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손녀를 자주 돌봐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시어머니께서 도맡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그걸 바란 적도 없었네요. 은근한 벽이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세워져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천천히 공을 들여 공사를 끝낸 시골집에서 1년에 한 7개월 정도는 지내셨던 것 같네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쪽에서 안 지내셨지만 다른 계절에는 주로 그곳에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특이한 건 시어머니께서는 그 시골집에 안 가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의견이 맞는다면 시부모님 두 분이서 시골 생활을 하시면 되었던 상황이었건만 시어머니께서는 도시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다면서 고집을 피우셨죠.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까지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드디어 학부모가 되는구나 싶어서 감개무량했던 때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제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암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죠? 예,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환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네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원래 시작은 유방암이었어요. 그리고 이모 할머니께서 유방암이셨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작은 이모도 유방암 때문에 계속 검사받으면서 살고 계신 것 같네요. 멍하게 중얼거릴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설마 아니 제가 암 환자가 될 줄이야. 아직 아이가 너무나도 어렸고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하늘에서 뵙자니 그만한 불효가 또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에 까무러쳤죠. 암? 유방암? 돌아가신 장모님도 예전에 유방암으로 고생하셨었다고 그랬었잖아. 이게 대체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네. 저한테 괜찮냐고 묻는다던가 우리 힘내자고 파이팅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 하나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매너 없고 멋대가리 하나 없는 남자였어요. 애가 아직 7살인데 엄마가 암에 걸리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런 쓸데없는 하소연이나 제 앞에서 실컷 해댔죠. 그래도 암투병을 앞둔 저를 내친다거나 저버린다는 반응이 아닌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다른 두 사람에 비하자면 남편의 반응은 천사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말이에요. 처음엔 제 소식에 많이 놀라길래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 들어가기 전에 밥을 따로 먹자고 저를 불렀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악독한 심정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몸에 좋은 유기농 채소를 많이 먹자면서 그랬을 때 저는 쌈밥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고깃집이더라고요. 고기 먹고 힘내서 암 이겨내셔야죠. 그래, 기력 회복에는 자고로 고기가 최고인 법이지. 뭐하냐? 어서 들지 않고. 두 사람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런 느낌 있죠? 이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반기고 있는 듯한 그런 예감 말이에요. 그런 게 들었어요. 잘 넘어가지도 않는 고기를 먹으려니까 별로 안 내켰습니다. 그래서 깨작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제 그릇 위로 고기 한 점을 휙 던져주는 거예요. 보니까 비계 부위였어요. 비계 많은 부위에다가 살코기는 아주 적었고 그마저도 오돌뼈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이걸 모르고 그냥 저한테 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암 환자한테는 이런 게 좋죠. 부드러운 기름이 좀 들어가야 몸이 움직여지지 않겠어요? 차에도 기름을 넣어야 차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계 쪽으로 많이 드세요.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너무 웃겼는지 푸흡 하는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 옆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웃음을 꾹 참는 얼굴로 계셨고요. 그제서야 지극히 고의라는 것을 안 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밌으세요? 저는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암 환자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러고도 싶으세요? 안 창피하세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격양되려는 감정을 꾹 누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가증스럽게도 그럴 의도 없었다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싸늘한 표정을 거두지 않자 이내 시누이가 진실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저의 존재가 거슬렸고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린 게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해 질세라 남의 아들을 개고생시킨 못난 며느리 주제에 항상 기고만장한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암에 걸려서 호되게 당하게 되었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악독하게 남편의 길을 꽉 누르고 살아온 게 틀림없다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저에게 쓴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할 상대들이 아니더라고요. 저급하고 너무 저열했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저는 남편이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모친과 누이에 비하자면 본인은 양반이었더라고요. 그 추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는 싫었기에 저는 바로 자리를 떴고 그곳에서 멀어지고 나서야 헛구역질을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암 때문에 죽더라도 그것들은 처단하고 떠난다. 절대 용서 못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그 두 사람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두 사람의 행실을 굳이 지적하지 않았고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가만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본인들 멋대로 억하심정을 가진 후 그 못된 감정을 쏟아내다니요. 억울하고 분통했어요. 그동안은 저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 두 사람의 못된 언행을 넘겨주고 있었으나 이제 진짜 저의 정체를 드러낼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투지 넘치는 불도저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저의 모습이었죠. 암에 걸렸다는데 뭐가 무섭고 망설여질 게 있었겠나요? 저는 바로 그 두 사람의 뒷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심의 가책 따위는 들지 않았고 거금을 쓰는 것도 꺼려지지 않았어요. 내심 짚히는 구석들이 있었기에 그걸 중점으로 뒷조사에 들어갔고요. 결국 저는 원하던 정보를 손에 쥘 수 있었답니다. 지독한 항암 치료 가운데서 저의 정신력을 지탱해 주었던 건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의 몰락을 보고 싶단 욕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의 남편인 저희 심해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네 딸의 친부는 네가 아니야. 검사를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앞뒤 잘라먹은 내용이었지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했지요. 그리고 이건 바로 먹혀들었어요. 심해부가 친자검사를 신우이 몰래 실시했거든요. 결과는 제가 타인을 통해 흘린 정보대로 심해부와 시족하는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심해부가 뒤집어졌죠. 당장 이혼을 선언했대요. 신우이는 울며 불며 난리를 치다가 혼절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생김새로도 유추해내기 쉽지 않았고 혈액형도 문제 없었기에 아마 신우이는 들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 돌잔치에서 본 신우이의 표정, 임신을 축하한다고 집안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왔을 때 신우이의 얼굴에 스쳐간 표정은 분명히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내도록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시골집에 가 계셨고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이 둘이 대화 중이었는데 제가 도착한 걸 두 사람이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산했을 때 나보다 안 슬퍼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나는 이 남자를 항상 더 사랑해왔는데 이 남자는 왜 나를 그렇게까지 안 사랑할까 이 생각이 드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심정으로 불장난 저질렀던 거고 지금은 후회해. 아유 이거사. 하여간에 조심 좀 할 것이지. 어? 너는 내가 용의 주도한 걸 보고도 배우는 게 없어? 엄마가 진짜 대단하긴 하셔. 우리 엄마처럼 바람 피우면 전국에 바람 걸리는 부부는 단 한 쌍도 없을 거야. 그 엄청난 대화를 저는 내내 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조카한테 쌍꺼풀이 없는 걸 보고는 혹시 싶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신우이랑 심해부는 둘 다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남편도 그렇고 친척들까지 죄다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카가 쌍꺼풀이 없다는 건 이상했죠. 신우이는 결국 심해부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잘못된 일탈이었을 뿐 신우이가 심해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칼을 뽑아들었으니 벨 수 있을 만큼 다 벨 작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심해부한테 신우이가 저를 향해 날렸던 폭언들을 전해주면서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심해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신우이를 버렸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신우이의 충격 발언에 시아버지께서는 거의 졸도를 하셨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거기에 더 불을 지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바람난 증거를 시아버지 시골집으로 붙여버렸거든요. 어째서 시어머니께서 시골로 내려가길 그토록 거부하셨던 것인지 시아버지께서는 그 진실을 알게 되셨죠. 시어머니의 바람 상대는 역시나 유부남이었고 그쪽에서는 되도록 꼬리를 잘라버리길 원하셨죠. 시아버지는 재산의 한 푼도 내어주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셨어요. 당신보다 더 못한 처지에 몰린 딸에게 가실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 시누이, 시조카 셋이서 월세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난리였나 봐요. 좁은 집에서 애까지 돌보며 지내려니 자연히 짜증이 늘었겠죠. 게다가 시조카는 천성적으로 타고나길 말썽쟁이였거든요. 돌보기 벅찼을 겁니다. 남편은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개소리를 해댔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나 아직 암 환자야.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남을 도우라고 할 수가 있어? 나 스트레스로 세상 하직하는 꼴 보고 싶어? 우리 엄마랑 동생이랑 조카인데 남은 아니잖아. 그럼 너도 너네 엄마랑 동생처럼 이혼당할래? 잔말 말고 우리 아들이나 잘 챙겨. 남편은 할 말이 많은 눈치였지만 암 환자라는 방패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암을 이겨냈고 건강 핑계와 아이 교육 환경 핑계를 대면서 멀리 이사를 갔어요. 한 차례 다시 병원 신세를 지긴 했었으나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랍니다.